반면 최순실 씨는 굉장히 흥분을 했다고 해요. 말 한 번 잘못 타서 모모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자기 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흥분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면서 흥분한 이유가 오늘 내 딸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흥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의 마음의 심리적 상태를 보면 딸이 네. 들어오고 딸이 어쨌든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구속 적부심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속됐을 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 말도 결국은 저기서 꼭 해야 될 말은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을 향해서 우리 딸 협박하거나 이러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정유라가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든 무슨 발언을 하다가 혹시나 부지불식간에 본인이 어떤 말을 하나 던졌을 때 그것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본인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들어오기 전에 입을 많이 맞췄을 겁니다. 또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씨 변호도 같이 맡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둘 사이에 중간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을 어느 정도 맞추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유라의 특성상 혹시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은 뒤에 앉아 있잖아요. 혹시나 말하는 과정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한마디라도 던졌을 때 그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최순실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예가 뭐냐면 정유라가 처음 구속됐을 때 덴마크에서 그때 했던 말 기억나시잖아요. 주사 아줌마가 누군지 자기는 알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물어보지도 않는데 본인이 던진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알고 있는 정보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최순실에게 묻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유라가 삼성의 말을 한번 잘못 빌려 탔죠. 원문이 그렇습니다. 삼성 말 한번 잘못 빌려 탔다가 완전히 뭐가 돼서 승마협회에서 쫓겨나고 본인 딸이 아주 고초를 겪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보도들이나 이런 걸 보면 말을 처음에 빌려준다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고 이게 왜 삼성 말이냐 우리 말이지. 그래서 200몇 억짜리 그때 다 지원받았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빌려 탔다고 얘기를 해요 또. 지금 이제 최순실 씨는 그게 삼성과도 맥락이 같은 얘기인데요. 삼성 쪽에서도 이게 그냥 소유는 우리 거로 그냥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금 형량을 낮추는 차원에 우리가 그걸 무슨 뇌물로 받은 게 아니고 삼성 소유에 돼 있는 걸 그냥 빌려서 탔을 뿐이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코레스포츠랑 한 220억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고 그중에 실제적으로 돈이 한 70억 이상이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의 성격을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어떤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잠시 빌려 탔을 뿐이다. 네. 라고 이제 자꾸 자신들의 어떤 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의도적으로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 엉덩이에 허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면 허, 후 이러면 렌트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판사가 결국 결정을 해주겠습니다만. 근데 아마 이번에 이제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요. 예. 조사를 아마 이제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하다 예. 보면 정유라 씨가 실제적으로 말을 탄 당사자 아닙니까? 예.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머니와 주고받았던 얘기, 또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 이런 쪽과 오갔던 얘기, 또 박상진 전 승마협회장과 나눴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정유라 씨만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특히 말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의외의 어떤 수사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검찰이 거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최순실 씨의 아킬레스건 바로 이 정유라 씨 같은데요. 독방에서 150일간 있었고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2시간 지난 후에 이제 비행기를 탈 예정이죠. 지금 현재 올보르에서 이제 코펜하겐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권이 없는 관계로 예. 덴마크 이제 교정 당국에서 이제 호송차로 이제 네. 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네덜란드를 거쳐 네덜란드 거쳐서 이제 인천공항. 네덜란드에서 인천공항으로 그래서 내일 3시 5분. 내일 오후 3시 5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좋았던 아들과 함께 오고 싶다. 아들과 같이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은 같이 안 온다고 합니다. 과거에 아들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네. 얘기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현재 신경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모성애만큼은 엄마 못지않게 이렇게 자식을 챙기고 있는데 따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따로 들어오면 지금 현재 덴마크에 있는 보모가 계속 아이를 돌보고 본인은 들어와서 또 구속되고 나면 더 오랫동안 못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못 볼 수도 있죠. 못 볼 수도 있죠. 그걸 아마 이제 48시간 지나고 체포되고 48시간 들어와서 48시간 지나고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면 영장 시스템 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정유라 씨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엄마도 들어가 있어.
나도 들어가서 우리 애는 누가 키웁니까? 그 얘기를 하겠죠. 예. 아빠는 이미 헤어졌어. 그러려면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잡혀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네. 잡혀 들어온 예. 지금 법무부에서 그 직원들이 가서 동행을 합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기내에서 우리 국적에 타고 온다는 집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하면 그때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비행기도 10시간 지나가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식상은 옆에서만 앉아서 지켜만 보고 형식상은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공항 딱 내려서 게이트 문 열고 쫙 나오면 예전에 누구죠? 차은택 씨 하는 것처럼 그때 영장을 딱 집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48시간 기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식상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상으로는 잡혀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네. 아이를 안고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게이트 들어가자마자 아이랑 같이 체포되는지 아이랑 거기서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정유라 씨로서 그거 선택하기 쉽지 않죠. 정유라 씨가 도피한 기간이 총 245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50일을 지금 이 구치소 독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유라 씨가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형 기간이 있어도 저 150일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결구금일수라고 구치소에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상태잖아요. 지금 네. 이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이제 무죄로 쳐줍니다. 아직 예. 유죄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미결수로 그 대한민국의 구치소에 감금돼 있었던 기간은 나중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걸 다 산입을 해주는데 네. 저거는 이제 외국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산입이 안 되는 거죠, 저거. 아니, 그 150일이면 5개월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구속 그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예. 그럼 5개월 플러스 나중에 혹시라도 구속되면 6개월. 거의 1년 가까이를 감옥에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굳이 괜히 여기서 도피 생활하다가 예. 5개월을 더 산 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유라 씨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예를 들어서요. 예. 그럼 저 국내에서 저 5개월 갇혀 있었으면 5개월 빼서 7개월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 5개월 별도입니다. 그러면 1년 꼬박 12개월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유라 씨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당연히. 예. 근데 아마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소나기를 피하자. 그리고 편하게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덴마크 구치소 생활이 한국의 구치소 생활보다 훨씬 낫습니다. 심지어 구치소에서 피자도 시켜 먹는데요. 더 네. 좋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지금은 약간 좀 간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굉장히 관심에 집중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기를 볼 수 있었다는 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아기를 면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제반적인 조건을 봤을 때 덴마크에서 자신이 이제 송환 거부 재판을 하고 그 이후에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난민 신청을 한다거나 뭐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했을 가능성이 그렇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정유라 씨와의 관계가 그동안 어마어마한 억측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유라 씨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 관심이 더 많았던 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TV에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혹시 정유라가 박 전 대통령의 딸이 아니냐, 뭐 이런 막 소문까지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억측이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해명하는 것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네. 저런 얘기는 많이 있었죠. 사실 상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거는 뭐 좀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한 번 봤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많이 알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를 꼭 집어서 예를 들면 승마대회에서 문제가 돼서 떨어지니까 문체부 국장들을 또 퇴직시켰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정유라 씨 모른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정유라 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를 전혀 모르고 한 번 딱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 물론 그냥 얼굴을 본 건 한 번일 수 있겠지만 예. 또는 청와대 엄마가 예를 들어 주사 아줌마하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었고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한 번 딱 보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신뢰성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정말 관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번밖에 안 봤다고 했는데 저 한 3번 정도 청와대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과거에 했던 얘기들이 싹 다 뒤집히는 거라서 이제 관심이 쏠립니다. 내일 3시 5분에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도 생중계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제 인물들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SNS 정치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전 후보 이번에는 금수저 2세들이 자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확실히 몸은 미국에 있지만 여전히 네. 마음은 한국에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초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곧 있는데 들어오겠네요. 들어와서 당권 도전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당권 도전 이제 자신이 보수의 적통임을 과시하고자 지금 현재 이제 금수저 2세라면 누구겠습니까? 예, 바른정당의 유승민
유승민 뭐 의원이라든지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금수저 2세로 하면서 그 사람들은 국민의당도 못 가고 우리도 안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 공중분해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그건이긴 그건인데 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좀 과다한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차피 본인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경선에 나오는 거지 바른정당의 당대표 경선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바른정당에 나를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죠. 이번에 대선 결과를 보면 20대, 30대에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한 자릿수입니다. 네. 한 자릿수. 앞으로 이제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홍준표 전 지사는 이 보수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중심이 내가 돼야 된다. 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바른정당의 정치적인 위상 이걸 최대한 낮춰야 된다. 깎아내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선 후보 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거의 홍준표 당시 후보는 바른정당 자체를 그냥 유령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아예. 지금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바른정당 때리기를 통해서 사실상은 자신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이 주자는 나다. 승계는 나다라는 얘기를 자꾸 갖고 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효과는 이 홍준표 전 지사로서는 결국 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의식 속에 역시 이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맡아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의식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던짐으로써 이슈를. 워낙 이제 정치를 많이 해본 분이고 어떤 이 전략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자꾸 바른정당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장의 어떤 뭐 당권을 잡고 이런 데는 유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한국당의 혁신, 보수의 혁신 이런 측면을 또 이야기할 때는 홍준표 전 지사가 그동안 걸어온 행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과 또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길게 봤을 때는 꼭 홍 전 지사에게 좋게만 작용할 거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이 금수저 2세 얘기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키즈로 행세했던 젊은 정치인들도 의리 없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마 이준석, 손수호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이준석, 손수조 그런 분들 같은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기 지금 이분이 쓴 SNS 글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그러면 결국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무슨 정체성이 애매해요 이분이. 그러면서 친박들은 또 막 욕을 하잖아요. 친박이 당권 잡으려고 하는 건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고 또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이런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본인이 정체성을 똑바로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잡탕밥 만들겠다고 하니까 비판을 받는 거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뭐 탄핵에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탄핵 세력을 또 몰아붙이다가 이러면서 본인의 정체성이 애매해진 것도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홍준표 전 지사의 공격을 받은 유승민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물론 지금 아직은 이제 야인으로 살면서 백의정부는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은 그래도 후보가 제일 크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선 패배하자 말자 뭐 당권에 저렇게 도전하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7월 달에 있을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이제 홍문종 한국당 의원과 아마 친박 대 비박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홍문종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친홍 대 반홍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황비홍이 아니라 홍비홍의 그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내서 과연 친박이 이길지 비박이 이길지 정말 관심이 쏠립니다. 7월 전당대회 정말 막말이 난무한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